세계가 우리나라 이 K9에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 이게 자주포는 또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전체가 포탄에 당한다는 얘기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맞는 입장에서는 지옥이겠네. 미군에 있으면 정말 좋겠다. 폴란드가 우리나라 K9을 선택하는 계기가 됐다. 50도잖아. 거기서 이걸 했다고. 대장님 저 못하겠어요. 많은 나라들이 네. 갖고 있다 보니까 원래 한국 거였다는 얘기는 안 해요. 아, 절대.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나 이거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된 거죠.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 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 웨폰 K. 사냥꾼, 쇠망치, 천둥, 파도.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일까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부르는 별칭일 겁니다. 보통 이제 K9 하면 썬더만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나라들이 네.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나라들 나름대로 네. 별명을 부르나 보네요. 네네. 포병은 현대전의 신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낱말이 아닌 게 지난 2년이 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네. 양측 사상자의 60% 정도는 포탄을 이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가 포탄에 당한다는 얘기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그죠. 이번 전쟁에서는 완전히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 이 K9에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대한민국이 만든 명품 자주포 K9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이 프로그램의 아주 큰 힘이 됩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북한 포병이 휴전선 일대에 전진 배치가 됩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M1978 곡산, 이게 원래 이제 170mm 포신 2개를 용접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당시 사정거리가 40km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기준으로 엄청난 거였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때 화포가 제일 좋은 게 M107 캐논이라고 해서 사정거리가 32km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랬었죠. 이거보다 우리가 더 8km 더 길다. 그 다음에 얘네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거리 연장탄을 쓰면 50km가 훌쩍 넘는다는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서울 불바다 사건도 이때 나왔었고 막 그랬는데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무기의 진정한 성능을 떠나서 이 무기가 어느 정도 나간다, 사거리가 나온다면 그때부터 공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 예. 곡산이 사실 명중률은 형편없긴 한데 굉장히 형편없죠. 문제는 이거를 뭐 임금 밀집지대 마구 네. 쏜다 이런 식이라면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거죠, 확실히. 일단 이만큼 장사정포가 있다는 건 당시로서 우리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우리 육군도 155mm 신형 자주포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이때부터 독자적으로 자주포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저 시대에 저 정도 성능을 갖춘 해외 제품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 미국제 라이센스 제품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면허 생산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있었다고 이제 자신을 했었나 봐요. 근데 막상 개발하려고 하니까 중간 중간에 기술 빈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채워넣어야 되느냐. 그런데 삼성항공이 타사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영국에서 기술을 굉장히 많이 지원받아서 예. 이거를 이제 독자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그래서 K55가 이게 39 구경장 155mm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가야 되니까 포신의 길이를 52 구경장으로 길어졌네요. 예, 아주. 예. 늘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최대 사거리가 거의 50km 가까이 나왔고요. 발사 속도도 분당 8에서 12발 자동 사격 통제 장치하고 반자동 잠정 장치 이렇게 해가지고 애초부터, 그러니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야, 처음 만드는 건데 자동차 입장에서는 뭐 경차, 준중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나가야 되잖아요. 라이센스 생산하다 갑자기 처음부터 그랜저 만들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참 어쩔 수 없는 게 네. 그 당시 북한군의 위협이라는 그 포병 위협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항하려면은 경차부터 시작할 수는 없다. 딱 이런 그렇죠. 그게 절박함이 맞아요. 있었겠죠. 맞아요, 진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을 해서 시제 차량이 1995년 1월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8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다면 10년 만이죠. 그리고 96년 6월 11일에 시험 사격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육군의 야전 운영 적합성 평가가 이제 시작됩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98년 10월에 전투용 사용 합격 판정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K9이라는 이름이 정식으로 채택이 됐죠. 그리고 99년 12월 17일에 삼성테크인 창원 제3공장에서 첫 번째 출고식이 있었습니다. 시점상 잘못하면 많이 늦어질 뻔한 그게 있었어요. 네, 네. 하필 타이밍이 딱 중간에 IMF가 껴가지고. IMF였겠죠. 그런데 IMF에도 불구하고 음. 영향을 크게 안 받고 어떻게든 진행이 됐는데 그만큼
당시 우리 군에서 이 포병 전력에 그 북한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랜즈급이었다. 그렇죠. 이게 그렇다면 이게 스펙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 이제 그 스펙을 보겠습니다. 일단 급속 사격 15초에 3발을 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2구 경장이라는 지금 보면 굉장히 길거든요. 예. 지금 최대 사거리가 처음엔 40km 정도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로켓 보조 추진탄을 사용하면 아마 53km. 53km. 그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현재는 뭐 활공탄 등의 각종 신형 탄약이 개발 중이라 앞으로 뭐 70km에서 뭐 길면 100km 이렇게까지 늘어날 어떤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마스보다 더 멀리. 그렇죠. 최대 속도가 67km 정도. 제가 이걸로 드리프트하는 거 봤어요. 아, 그렇죠. 대단하죠. 네. 그러면서도 최대 주행 거리는 360km로 굉장히 제법 멀리 나간 편입니다. 그다음에 방어력이 또 굉장히 튼튼해요. 네. 이 장갑이 14.5mm 중기관총, 그 북한에서 얘기하는 그 고사총. 예. 이 고사총인데 이게 굉장히 관통력이 높은 거거든요. 이 14.5mm 기관총 탄도 막을 수 있는 35mm 두께의 균질 아변 강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152mm나 155mm 같은 고폭탄의 파편이 생각보다 관통력이 맞습니다.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무원 및 탄약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이 방어력을 채택을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흔히 얘기하는 전장 환경 적응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어떤 극과 극의 환경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렇게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게 그럼 어디든지 다 팔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전장 환경 적응력이 우수하다는 게 지난번 이제 해외 사례에서 한번 검증이 됐었죠. 노르웨이 현지에서 그때 한번 비교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후보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때는 사실 PDH 2000, 독일제 PDH 2000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었고. 유력했죠. 사실. 예. 그다음에 프랑스의 카이사르도 있었습니다. 예. 차륜형이긴 하지만 그렇죠. 사실 프랑스의 카이사르는 실전 경험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많죠. 예. 그다음에 전통의 스위스의 M109G도 참가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임밸류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제일 떨어지는 게 사실 맞았죠. 예. 그러는데 이제 설상 기동 훈련을 합니다. 테스트에서 덜컥 독일제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독일제 PZH니 탈락을 합니다. 무겁거든. 굉장히 무겁거든요. 카이사르도 아무래도 차륜형이 그렇죠. 네. 카이사르는 쏠 때는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추워요. 이 노르웨이 그 미친 듯한 폭한에서. 그다음에 또 스페이드도 막아야 되고 그렇죠, 막 하니까 그렇죠. 예.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K9이 드리프트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야 눈 위에서 드리프트가 된다고? 굉장히 센세이션할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핀란드 또 춥지 않습니까? 아, 핀란드도 엄청 춥죠. 네, 대규모 훈련할 때 또 나왔습니다. 핀란드 버전은 우리가 K9 무칼이라고 하죠. 예. 네, 굉장히 경쾌한 기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저 무거운 차가 저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 자유자재로 변환하고 이건 꿈이야라고 생각했다가 예. 추운 데서만 강하냐? 아닙니다. 네. 2017년에 인도 현재 라제스탄 사막에서 도입전 평가를 했는데 네. K9은 합격. 네. 그리고 러시아산은 ES-19. 네. 이건 성능 테스트 탈락했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T72 차대에다가 올린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전차 차대에 올리면 결국에는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많은 제한이죠. 예, 예. 예.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도 현지 사막에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최고의 자주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포는 이제 뭐 뭐니 해도 이 공격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뭐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네. 이게 뭐 155mm 수십 킬로그램짜리 포탄을 15초에 3발 뭐 이것만으로도 정말 공격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예. 이게 더군다나 이거잖아요. 이게 요즘엔 대포병 레이더가 발달해서 몇 발 쏘면 바로 카운터 어택이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포가 중요한 게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M777을 줬잖아요. 잘 써먹다가 바로 카운터 어택이 날라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대요. 신속 사격을 4-5발 갈기고 난 다음에 신속히 철수해서 숲으로 숨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제 카운터 어택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주포가 52 구경장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155mm 이게 CN98 곡사포인데 국내에서 운영 중인 155mm 모든 탄약을 다 쓸 수 있다. 우리가 K9이 뭐 또 A1, A2, A3로 계속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거리가 점점점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편집장님, 예. 우리 K9의 가장 뭐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TOT 사격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타임 온 타겟이라고 그렇죠. 하는. 예. 도대체 어떤 거예요? 여러 발의 포탄을 예. 한 표적 지점에 동시에 탄착시키는 겁니다. 네. 약간 사기 같은데 이거
아무 데서나 드는 게 아니고 2차 대전 때 소련군 포병은 그걸 전쟁 끝날 때까지 거의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 정도로 이게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 건데 K9은 혼자서 돼요. 혼자서요? 예. 한 발을 쏘고 네. 그다음에 포신의 각도를 또 살짝 바꿔가지고 또 한 발을 쏘고 다시 바꿔서 또 한 발을 쏘고 비행 시간을 다르게 해서 쏘면은 결국은 세 발이 다 표정이 그러니까 쉽게 처음 쏜 탄이 가장 늦게 맞게만 쏘고 근데 두 번째 탄, 세 번째 탄이 더 먼저 맞게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시간을 조절해서 쏘면은 된다는 건데 그게 이제 완전 자동화된 사통 장치가 도입되면서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혼자서. TOT 능력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포신, 특히 자주포 포신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원리 중에 하나가 전향력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구는 계속 자전을 하니까. 그렇죠. 이 전향력을 굉장히 잘 정교하게 세팅을 해서 이게 이 포신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 노하우를 아무도 안 가르쳐 주려고 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의 기술 도움 받았을 때 거기서 안 가르쳐 줬어요. 먹고 사는 거니까. 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수천 발을 쏘면서 전향력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전향력을 잡았어요. 그 전향력을 잡아서 이 포신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정밀하다고 합니다. 정밀하죠. 예. 예. 이런 부분 보면 역시 근성의 민족이다. 국내 실전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국내 실전 기록이 없으면 더 좋지만 네. 어쨌든 이미 벌어진 거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2010년 11월 네. 이게 연평도에 북한군의 기습 포격을 우리가 받았죠. 네. 북한군은 당시에 우리 군의 반격을 미리 봉쇄하기 위해서 네. 그 연평부대의 K9 진지에 122mm 방사포탄을 네. 집중 사격을 했습니다. 선제 공격이었기 때문에 네. 전체 자주포 6문 중에 2문이 공격을 받아서 이상을 일으켰고 네. 한 문은 이제 기습 공격 직전에 훈련 중 불발탄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장 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선제 기습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문은 즉각 반격에 성공했고 네. 또 적의 공격을 받는 와중에도 또 한 문은 수리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네 문이 이제 북한군 주력이 있는 그 무도 진지라고 하죠. 그 섬 진지를 초토했다고 합니다. 적의 기습으로 포탄이 진짜 빛처럼 쏟아지고 네. 주변이 불바다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K9은 불과 13분 만에 반격에 나섰는데 이게 보통 그게 아닙니다. 훈련 중이었다 보니까 탄이 차체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하느라고 탄을 다 쐈죠. 그렇죠. 예, 소진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 사람들이 다 포탄을 싣고 와서 급하게 가져와서 정말 그걸 수동으로 한 발씩 장전하는 그런 식으로 운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해병대니까 가능했던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죠, 확실히. 한미연합사의 정보작전 부장이었던 존 A. 맥도날드 소장이 하는 말이 갑자기 포탄이 날아와서 심지어 바로 옆에 동료가 사망까지 했는데 불과 13분 뒤에 현장에 나가서 포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쉽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에 몸담은 사람들이면 그 용기와 정말 능력을 잘 알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또 주목할 게 자체 방어력이 그만큼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저기서 포탄이 떨어지고 파편이 막 튀고 그래도 승무원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전투 능력이 살아있던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때 보여준 능력 때문에 평가는 높아졌고 이제 수출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호응을 받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 실전 기록만 있느냐? 해외에서 또 실전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인도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인도가 2019년에 K9을 파키스탄하고 국경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바즈라에다가 이걸 갖다 놨대요. 아시다시피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무려 4차례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그렇죠. 예. 근데 아무튼 인도군이 그때 10분의 바즈라를 투입했습니다. 파키스탄 국경에다가. 근데 파키스탄은 SH-1O를 동원했습니다. 이게 중국제인데 사실 이게 차량용 복사포입니다. 예. 카이사라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예. 예. 중국이 이거를 파키스탄한테 팔면서 엄청나게 자랑을 했대요. 야, 우리 최대 1분에 5발 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중국제 랩탄 쏘면 72km 나간다. 그래서 무려 300대를 수입해요. 양측의 포병이 붙었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인도가 K9 바즈라를 200대 추가 주문을 합니다. 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뇌피셜을 돌려봤어요. 중국제 랩탄이 72km가 나간다는데 물론 72km는 나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랩탄 보조 추진탄을 하게 되면요 명중률이 사실 떨어져요. 그렇게 멀리 못 가는 거를 네. 억지로 멀리까지 가게 그렇죠. 만든 거라. 예. 이 SH-1호가 밖에서 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수동식입니다. 아무래도 사람 손이 좀 가죠. 예. 네. 근데 여기가 또 고지대예요. 여러분 아시죠? 수목 한계선 넘어가면 숨도 제대로 잘 못 쉬어요. 정말. 근데 예. 이거를 포병이 이걸 한 2발 쏘니까 야 나 못하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K9은 뭐야? 완전히 사격 통제 장치가 디지털화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모든 승무원들이 이 차량 안에서 카운터 어택을 굉장히 신속하게 제대로 유효사를 날릴 수 있지 않았나. 전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실전 기록들 덕분에 네. K9의 명성은 이제 더욱 널리 퍼져서 현재 K9을 보유한 나라가 드디어 두 자릿수 10나라가 됐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1타죠. 그 뒤에 튀르키예, 그다음에 폴란드가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특히나 호주에 판매된 게 상당히 그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네. 굉장히 전투 수준도 높고 그렇죠.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간단하게 선진국 군대예요. 네. 그런 데서도 이제 K9을 그러니까 K9A1 버전의 개량이죠. 그걸 도입했다는 건 그만큼 이거는 이제 선진국 수준의 장비다라는 걸 인정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K9이 요즘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미국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 수출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 게 지금 미국 뭐 쓰죠? 지금 미군은 그 흔히 얘기하는 M109 A6 네. 팔라딘 예. 그리고 이 팔라딘의 개량이 M109 A7 옛날 거 아니에요, 이거? 물론 미군도 나름대로 대대적인 개량을 했고 네. 특히 M109 A7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이 전자화라든가 자동화는 K9에 전혀 못지않은데 네. 치명적인 차이가 있어요. 네. 짧아. 포신이. 포신이 짧아요. 예. 아직까지 39구경장이에요. 확 더 길고 큰 걸로 가자. 그래서 58구경장에 네. 정말 신형을 개발하다가 네. 이게 일단 지금 중단이 됐죠. 중단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일종의 땜빵으로 52구경장 포신을 장착한 신형 자주포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라는 네. 지금 의견이 있어요. 근데 사실 무기 도입사에서요, 편집장님.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있죠. 우리 K9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좀 그러길 빌어봐야죠 한번. 네. 예. 실제로 지난 4월까지 이미 2차례 미 육군 사격장에서 네. 시연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심지어 미군의 주력 정밀 유도탄인 엑스칼리버와도 호환성이 검증이 되면서 미 육군의 이제 자주포를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거는 나름 높아진 게 아니냐 이런 어떤 기대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여기에 굉장히 의미를 두는 게 세계 최강의 미군 아닙니까? 다른 곳도 아니라 자주포를 만약에 우리나라 거 선택한다? 따로 홍보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 아닐까요? 예. 그리고 또 앞으로 수출 전망이 나름 있다라고 보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동안 K9은 이 독일 MTU에서 개발한 이 독일제 엔진을 정확하게 그 독일제 엔진의 우리나라 라이센스 버전을 달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 우리가 만들고 있지만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엔진에 대한 독일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독일 정부가 사실 분쟁 지역의 무기 수출을 좀 금지하고 있지 않나요? 실제로 2020년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K9 자주포 수출도 네. 계약 성사 직전에 도장 찍기 직전이요. 그렇죠. 예. 이 이유로 예.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제 K9의 파워팩이 국산화가 됐기 때문에 네네. 지금 뭐 앞으로 독일 정부의 허가 없이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네. 세계 방산 전시회가 열렸는데 네, 네. 우리나라 STX 엔진이 개발한 그 국산 1,000마력급 파워팩이 탑재가 된 거죠. 이게 이 엔진이 이제 K9 자주포뿐이 아니라 네. 이게 작년 말에 호주 수출이 확정됐죠. 레드백. 네네. 이게 수출이라기보다 현지 생산인데 어쨌든 이 네. 레드백에도 이 같은 파워팩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포 시장에서 지금 1등은 맞습니다. 세계 그렇죠. 방산 네. 시장에서 PZDC 2000을 제쳤어요. 1등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K9의 확장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일 쪽에서는 RCH155라고 이 PZH2000을 바탕으로 차륜형으로 하는 게 있죠. 차륜형으로도 하고 뭐 교수실 플랫폼에 탑재할 수 있고 하면 다 범용성이 높은 신형 자주포 플랫폼, 그러니까 체계를 개발했는데 이게 상당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게 뭐 이동하면서도 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K9A1, 그다음에 A2는 이제 시제품이 나왔고 네. 이제 A3 개발 중인데, 그러면 RCH155는 K9A2급 성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차륜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륜형으로 이제 영국에 했고 수출 성공했는데 네. 이 중요한 건 이제 차륜형 플랫폼에도 달 수 있지만 궤도에도 달 수가 있죠. 그렇죠. 게다가 포탑에 사람이 안 타요. 우리도 이제 지금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K9A2와 A3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A3도 막 이제 무인화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A3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게 네. 필요하면은 아예 사람이 아예. 어떻게 하냐? 지휘 차량에 지휘관 1명 그리고 운용병 3명이 탑승해가지고 자주포 세대를 운용하는데
원격 운영을 해요 여기서. 근데 이 지휘 차량이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3대를 통제하지만 6대도 통제할 수 있고 그렇죠. 제한적이나마 1개 포대 즉 18대까지 통제할 수 있다. 컨셉으로 개발 중이니까 어쨌든 많은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럼 이 플랫폼도 중요한데요. 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중요하죠. 이게 진짜. 탄이 어떻게 보면 이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잖아요. 결국 폰은 네. 탄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 네. 성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도 탄약이라는 소모품이 세트로 팔려야지 수익이 더 크게 납니다. 네, 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당연히 이거 열심히 해야 되고 해외 탄약 업체들과도 이제 교류를 늘려가지고 사실 해외 수출됐을 때 어느 나라가 어떤 탄을 쓸지 모르니까 최대한 우리는 어떤 탄을 쓸 수 있는가의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노력하면은 네. 수출길은 계속 열리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앞이 지금 1자인데 이게 2자나 3자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노력하기에 따라서 2까지는 갈 것 같아요. 2까지? 네, 왜냐하면 지금 자주포들이 네. 많은 나라에서 기존 자주포들이 노후화돼서 바꾸고 싶어하는 나라가 한두 예.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오늘 저 편집장 덕분에 굉장히 풍성한 시간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K9에 대해서 좀 더 잘할 수 있었어요. 네, 이렇게 K9 얘기 아주 재미있게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군의 날 그게 언제죠? 10월 1일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군을 기념하는 날이 얼마나 뜻깊은 날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101이라는 숫자가 KFN TV의 더 중요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KFN TV가 885만 가입자를 등에 업고 당당히 IPTV KT 101번 채널의 주인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1번 채널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파이팅!